오늘 모실 분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주실지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엄청난 이 철학자의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 꿰뚫고 계실 것 같은. 자, 이렇게 우리가 철학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와 마치 딴 세상에 사는 분들처럼 네. 뭔가 더 고차원적인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늘 이렇게 사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데 실제로 철학하시는 분들 모이면 그 분위기가 어때요? 되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네,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뭐 잘난 척만 하고 그래요. 저는. 혹시 교수님만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저만 만나면 됩니다. 네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만 줄 뿐 아니라 실제로 모든 학문의 뿌리는 철학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학문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다 철학에 가서 닿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을 그 철학의 이야기는 어디쯤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막 태어난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뭐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인공지능과 철학 둘이 연관성이 참 없어 보이는데 과연 오늘 지혜의 숲에서 철학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목적지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김재인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지혜의 숲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좀 고민을 더 깊게 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잖아요. 그 맥락에서 인공지능도 철학적인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철학하면 또 독일 사람 입장에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죠. 독일은 약간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읽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그래서 철학이 좀 발달하지 않았을까. 숫자를 읽는 방식이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5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135이라고 읽고 한국말로 135잖아요. 네. 근데 독일말로는 100, 5 그리고 30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약간 거꾸로 생각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약간 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철학은 뭔가 정말 이 사회 모든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인공지능과 철학 이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공지능한테 철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아마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왜 안 되는지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말씀처럼 철학은 모든 영역을 생각하죠. 철학자 혹은 철학 연구자들은 생각하는 훈련을 평소에 이제 오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 주제에 이렇게 한번 갖다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생각한 결과를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맥락에서 인공지능도 철학적인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철학하는 사람이 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세요? 네가 과연 아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공학자들이잖아요. 컴퓨터 공학자들. 근데 그런 공학자들의 작업이 과연 공학자만의 것일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술적인 결과들
이런 것,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는 공학의 영역에 갇힐 주제가 아니라 인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윤리 문제도 있겠지만 뭐 환경 문제, 불평등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어떤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 이것들이 이제 함께 녹아나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붐이 있었던 게 언젠지 아시죠? 네. 저 알아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네, 그때부터 맞아요. 뭔가 맞네요. 이제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2016년 3월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세계적인 행사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죠. 세계 그때 1등이었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이 이길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공개된 버전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세계 1등을 이길 만한, 그것도 이제 압도적으로 4대 1로 이겼으니까 그럴 만한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는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울적해졌죠.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좀 고민을 더 깊게 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전까지는 왜 우리가 바둑 같은 좀 어려운 영역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기술 발전이 되게 더뎠어요. 근데 2010년경에 딥러닝이라는, 아마 들어보셨죠? 네.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울 만한 속도로 기술이 발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옛날에 뭐 한다 그랬는데 잘 안 돼, 게임에서 이겼는데 그다음 별로 진도가 안 나가, 체스는 이겼는데 바둑은 너무 어려워 그랬다가 그것을 정말 단숨에 극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2010년 전까지의 인공지능은 말만 있고 우리 현실 속에 기술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한 14, 15년 됐잖아요. 최근 14, 15년은 현실 속의 기술로 점점 이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기술을 최대한 이해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전만 해도 에이 그봐 기계는 인간한테 안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좀 위기감이 느껴진 단계까지 온 거죠, 교수님? 네네, 그렇죠. 사실 이세돌 구단한테 이긴 알파고한테는 수천만 장의 기보를, 즉 인간이 두었던 그 바둑 내용이죠. 그걸 학습시켜서 대결을 했더니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인공지능한테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세상의 문제를 인공지능이 뭔가 다룰 때에는 항상 사람들이 인공지능한테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요거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금 더 뭐래나 약간 그 폭이 넓은 계산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누구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발달한 엑셀 프로그램이다. 그건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분이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이제 엑셀보다는 좀 복잡할 수 있죠. 하지만 SF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인공지능, 이거는 현실의 인공지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실제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처리하는 기계다, 계산기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것 같진 않아요.